나는 그림이 나의 겸양과 화해 신청을 송구하게 여기고 팔을 벌려 맞아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마치 로마 황제라도 되는 것처럼 여태까지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거만한 태도로 나를 맞았다. 그런 식으로 맞을 줄은 전혀 예기치 못했었다. 내게 가당치도 않을 일을 하러 온데 당황해하면서 내가 뜨듬뜨듬 수줍어하면서 일부러 찾아온 취지를 말하자 그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위험이 넘치는 소리로 미리 준비해 둔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보기 드문 미덕, 특히 우정에 있어서의 그의 미덕에 대한 장광설을 자꾸 늘어놓았다. 그가 길다랗게 역설한 것 중에 우선 내가 놀란 것은 그가 언제나 같은 친구들과 교제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는 동안 나는 그런 규정에서 나만을 제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걸 너무 내세우고 너무 자랑스럽게 되풀이하기에 만일 그가 그 일로 기분 나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런 방침에 그토록 감탄할 것도 없으리라. 결국 그는 그런 방침을 출세의 목적에 필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게는 생각되었다. 나도 그때까지는 한결같이 모든 친구들과의 교제를 계속해왔다. 어릴 때부터 죽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 한 사람 친구로서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내가 정한 방침이랄 것도 없었다. 당시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에게나 내게나 공통된 하나의 장점이었던 만큼 그림이 미리 내게서 이 장점을 앗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을 자랑했을까? 그는 다음으로 피차의 같은 친구들은 나보다도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를 들어 나를 모욕하려 했다. 그림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은 나도 그만큼 잘 알고 있었다. 문제는 무엇으로 그가 그런 인기를 얻게 되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자연히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교묘한 술책에 의해서인지 자신을 향상시킴으로써인지 아니면 나를 깎아내리려고 노력한 탓인지 최후로 그는 자기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나를 용서하는데 가능한 체면을 살려가면서 왕이 새 공로자에게 베푸는 예법과도 비슷한 가벼운 포옹을 하고 내게 화해의 키스를 주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나는 그저 아연해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이 광경은 마치 교사가 매는 때리지 않고 제자를 꾸짖는 것과 같았다. 이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중히 여기는 표면상의 판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그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죄 있는 놈이 대담하게 그드름을 피우고 죄 없는 사람이 수치와 곤욕 속에 빠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화해했다. 나는 조금만 언쟁을 해도 미칠 것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되므로 화해하고 나니 다소 위로는 되었다.
이런 화해 정도로 그의 태도가 달라질 리 없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도리어 내게 상대방의 태도를 나무랄 권리만 없어질 뿐이었다. 이로써 마침내 나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아무 말도 않기로 결심하게 됐다. 이토록이나 많은 고뇌에 계속 시달려 온 나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다시는 내 주권을 회복할 힘마저 없어진 것 같았다. 생랑베르에게서는 답장이 없었고 우도또 부인은 상대를 해주지 않았으며 이제 누구에게도 마음을 토로할 용기를 잃어버려 결국 나는 우정을 마음의 우상으로서 삼으면서 지금까지의 생활을 망상에다 바쳤나 하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쪽에서도 내게 대한 존경을 잃지 않고 나도 진심에서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란 지금까지의 증거로 보아 내 교제 전체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것은 디클로와 생랑베르로 디클로는 은잠에 숨어 산 뒤로 아주 못 만나게 돼버렸다. 생랑베르에게 자신의 과오를 보상하는 길은 내 마음을 말끔히 털어놓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애인인 우도또 부인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김없이 그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이 그녀의 옆으로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려는 정념의 함정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나는 곧 그가 만나자고 하면 물론 그녀의 애인인 생랑베르의 발 안에 뛰어들어 완전히 몸을 내맡기고 솔직하게 흉금을 틀어 놓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을 몰라 회답을 확인하는 두 번째 편지를 쓰려고 했을 때 첫 번째 편지에 그가 침묵을 지킨 비통한 이유를 알게 됐다. 그는 끝까지 종군의 고달픔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에핀의 부인은 생랑베르가 최근 중풍에 걸렸다는 것을 전해 주었다. 또 우도또 부인도 걱정 끝에 병이 들어 금방은 내게 편지를 쓸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2, 3일 지나자 당시 그녀가 있던 파리에서 소식을 보내 생랑베르가 온천 치료를 위해 엑스라 샤펠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이 비통한 소식이 우도또 부인만큼 나를 슬프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들은 내 마음의 스글픔이 그녀의 한숨이나 눈물보다 견디기 쉬웠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생랑베르가 그런 병에 걸린 것을 안 나의 고뇌는 상대방에게 끼쳐준 걱정 탓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해 가서 그때까지 일어났던 어떤 사건보다도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이토록 많은 고통을 참아 나가는데 필요한 힘이 내게는 없다는 것을 통감했다. 다행히도 이 관대한 친구는 언제까지나 나를 그러한 괴로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병중에도 나를 잊지 않았다. 이었고 그 자신의 편지로 내가 그의 기분과 병세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로써 내 운명의 대혁명에 언급할 때가 왔다. 이 파국은
원인은 아주 사소했지만 실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 내 생애를 전혀 다른 두 부분으로 갈라 놓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